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구 파티마 병원 정형외과 황성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 중인 황성현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평생 쓸 수밖에 없는 무릎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무릎 관절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로 분류되고 있고요. 뼈로는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 그리고 정강이에 있는 경골, 그리고 무릎 앞쪽에 있는 쓸개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뼈의 앞부분에는 그 연골이라는 게 덮여져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연조직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안팎으로는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그리고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있어서 무릎이 움직일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무릎을 싸고 있는 활액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윤활액을 분비를 해서 무릎이 자연스럽고 마찰이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단순히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회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건강 365의 단골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무릎 관절염이거든요. 보통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서도 관절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해부학적 구조들 중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그 인대라든지 아니면 연골판의 손상이 생겼을 때 2차적으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움직일 때 덜컹거리게 되면은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서 관절염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과체중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과장님 젊은 층에서도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너무 무리를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너튜브 네.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맞아요. 무릎이 또 많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이랑 뭐 젊은 층 환자들에게 오는 관절염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약간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제 노화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인대, 근육, 관절막과 같은 것에 탄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뼈도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연골판도 조금씩 틀어져서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통증을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 연골이 닳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에 대한 수술만 한다고 해서 일단 통증이 좋아진다든지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젊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인대, 연골판 또는 연골 자체의 손상에 의해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풍이라든지 아니면 세균성 감염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에 의해서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무릎 관절염이 생겼을 때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구조 설명하실 때 이게 무릎에서 쿠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반월상 연골판은 위치하기를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요즘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작은 기능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걷거나 뛸 때 충격을 흡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펼 때 상합성이 잘 맞도록 해서 무릎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무릎 관절 전체로 하중을 분산시켜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이제 내측과 외측에 연골판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 기능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측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운동할 때처럼 동적인 상태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활동이 많은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는 경우 조기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멀쩡했던 이 연골판이 찢어지면 일단 진짜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 고통,
통증만으로 구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을 보이면 연골판 파열, 손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어떤 증상으로 하기엔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의사의 진찰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통증 같은 경우에도 연골판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막과 가까운 곳, 그러니까 피부와 가까운 곳에서 찢어지면은 통증이 즉시 생기고 이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 그 중에서도 봉합을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관절막과 먼 곳에서 찢어지는 경우, 이런 곳에서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찢어지더라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찢어진 부분이 관절에 끼어서 증상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져서 생긴 통증인지 아니면 관절에 끼어서 생긴 통증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붓기가 생긴다면 조기에 정형외과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뭐 붓거나 통증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네요. 그러면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원인을 꼽아보자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뭐 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조금씩 회전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격한 운동을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고 발을 디딘 상태에서 무릎을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 사투리로 삐댄다. 네, 이런 지디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방 십자인대와 같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래도 중장년 이후에는 조금 다른데요.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쪼그려 앉게 되면은 뒷부분이 특히 잘 뜯어지는 그런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 나이 때는 앉을 때도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고관절이 아파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갔어요. 사진을 찍어봤더니 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덜 덮였대요. 네. 원래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데 이 반월상 연골판도 타고난 문제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네. 원판형 연골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판형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기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프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아 인구에서 약 10에서 15% 정도의 인구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모양은 C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원판형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둥근 원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로 외측에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크고 두껍기 때문에 뼈와 닿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잘 찢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 인구의 10에서 15%에서 있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 이렇게 타고난 원인으로 인해서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통증이 생기거나 찢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꼭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보통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MRI를 찍었더니 원판형 연골판이고 그게 찢어져서 통증을 일으키고 있다. 아니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찢어진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찢어져서 그 찢어진 파편이 중간으로 몰렸다든지 앞으로 몰렸다든지 뒤로 몰렸다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일단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봉합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C자의 형태로 가다듬어 주는 게 두 번째 수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왜 뼈에 금이 가면 그래도 시간이 약이야.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과장님, 연골판을 한번 찢어지면은 이게 잘 낫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 저 너무 궁금해요. 네, 일단 찢어진 게 나으려면 혈류가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연골판 자체에는 이제 혈류가 잘 공급이 되지 않는데요. 그나마 이제 바깥쪽, 그러니까 관절막과 가까운 부위에는 혈류가 조금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제 관절막과 먼 부분에서는 이제 혈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의 안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 몸에서도 신경이나 혈관이 별로 없는 부위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앞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단할 때 통증을 언급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거 왜 아픈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 신경이 없는 부위에서 찢어지면 찢어진 것 자체로는 통증이 없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찢어진 파편이 관절에 끼이게 되면은 그 관절 연골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럼 연골이 손상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면 활액막에서 물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 자체로 이제 첫 번째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골의 손상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연골 하골이라는 곳까지 이 손상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골 하골이라는 것은 연골 아래 뼈를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신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손상이 되게 되면 통증이 훨씬 심해지게 되고 이때 어. 보통 많이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네. 마치 이제 장화를 신고 있는데 안에 자갈돌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허.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예. 것 같습니다. 금방 이해되네요. 네. 그래서 일단 병변이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받게 되는 수술이라고 하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절 그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사실 저는 관절 내시경이 시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또 수술이라고 들었어서 네, 예. 이 맞습니다.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관절 내시경술이라고 하면 이제 엄연하게는 수술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덜어 끝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시술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마취를 통한 수술이 맞습니다. 일단 마취 후에 약 1cm 정도의 구멍을 내게 되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관절경과 수술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병변의 위치나 심각도에 따라서 구멍을 2개를 내기도 하고 많게는 6개에서 7개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관절염을 포함해서 모든 관절 질환에 다 쓸 수 있을까 저는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해봤거든요. 심도 있네요. 이야. 과장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예리한 네. 질문 아닙니까? 궁금하네요. 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사실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스포츠 손상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아니면은 뭐 반월상 연골판 수술, 연골 수술이나 뭐 이물질이 들어갔다 이럴 때도 관절경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네.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두껍지 않고 얇은 막처럼 생겼는데 이게 재생이 안 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달아버리면 연골 없이 살아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그 보충해주는 수술 같은 게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 그 줄기세포 수술이 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을 하는 편이긴 한데 퇴행성 관절염은 앞서서 노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연골판, 연골, 그리고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성취하는 상태에서 연골에 대한 수술만 해준다고 해서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닳아버린 연골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깨진 연골은 조금 다릅니다. 깨진 연골이란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지만 특정 부위만 깨져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깨진 반월상 연골판이 끼어서 연골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외상 자체에 의해서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라든지 동종연골 세포 이식술이라든지 이런 수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만약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됐다면 수술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사실 사람들이 바로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면 좀 겁나거든요. 겁나죠. 네. 예, 수술 이전에 어떤 치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수술적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꼭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반월상 연골판이 위치도 굉장히 많고 찢어진 패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월상 연골판이 세로로 길게 찢어진 경우입니다. 길게 찢어져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서 관절 사이에 끼이게 되고 이런 경우에 연골도 손상시킬 수 있고 무릎도 못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방사형으로 파열된 경우입니다. 방사형으로 파열된 거는 중앙에서 변두리 방향으로 일자로 쭉 찢어진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연골판이 완전히 기능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땐 반드시 봉합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기계적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그러니까 어디에 끼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곽부 뿌리 파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도 네. 어려운데 이건 이제 중장년층에서 특히 여성분들에서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그럴 때 뒷부분이 잘 파열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관절염이 순식간에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것도 정렬이라든지 활동도에 따라 가지고 수술을 결정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예은 씨가 이제 절제술이라고 하면 환자들 입장에서 부담된다고 네. 했잖아요. 저는 치아 발치할 때도 그렇게 부담이 됐거든요. 겁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물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두렵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이걸 또 방치가 하면 분명히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봉합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봉합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으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그 연골판이 너무 오랫동안 손상이 되어서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됐을 때는 전절제술이라는 것도 시행을 했는데요. 완전히 덜어낸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연골판이라도 덜어내지 않고 남겨두면은 그래도 기능이 더 낫다는 결과가 점차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점차 전절제술은 시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정해가지고 찢어진 부분이 불안정해서 어떤 끼이는 증상이라든지 다른 연골을 손상시킨다고 한다면은 조기에 수술을 해서 병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연골판 수술 후에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수술하고 바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 수술한 종류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절제와 봉합의 방법이 있는데요. 절제한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재활이 필요치 않고 바로 활동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찢어진 연골판이 연골에 손상을 줬다든지 아니면은 뼈에 멍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체중 부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봉합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재활이 필요한데요. 어떤 부위를 어떻게 봉합했느냐에 따라서 체중 부하를 제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까지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애초에 연골판이 많이 닳아서 없거나 혹은 뭐 사고가 나서 이미 많이 절제를 한 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다른 수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절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상으로 없어지게 된다면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종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 자체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서 나이가 45세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수술 또는 외상으로 인해서 대부분 수술돼야 되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통증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통증이 지속돼야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버렸다.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수술을 못하게 되죠. 이럴 때는 절골술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과장님 그 연골 수술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타인의 연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받는 분 입장에서는 또 막연한 두려움이 들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연골이 내 것이 아니니까 몸에 뭐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수혈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역 반응과 감염병 전파 등의 합병증의 우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골판 이식 관련 문헌이나 임상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런 위험도는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 제품을 준비할 때 멸균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 때문에 위험도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릎 질환은 연령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것 같은데 60세 미만이면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또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병원에 방문하시면은 병력 청취부터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어떻게 다치셨는지, 이게 뭐 증상이 갑자기 생기셨는지 등 병력 청취부터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 검진을 합니다. 무릎을 얼마나 굽히고 펼 수 있는지,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생기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촬영을 합니다. 네, 엑스레이는 다리 전장의 사진과 그리고 체중을 부하한 상태의 무릎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그 의심이 가는 질환, 예를 들어서 연골판 손상이나 인대 손상에 의심이 된다면 정확한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MRI가 필요합니다. MRI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간혹 환자분들께서 CT로 대신할 수 없느냐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CT 같은 경우에는 뼈의 모양을 보고 골절의 패턴을 보는 데는 유용한 검사이지만 연조직을 보기에는 제한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골이나 인대 등 관절 내 연부 조직의 손상에 의심이 되면은 MRI를 필수적으로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의 무릎 관절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엑스레이와 뭐 MRI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되겠지만 환자의 나이, 활동 요구도, 직업, 앞으로 무릎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 그중에서도 통증입니다. 통증이 약 먹고 견딜만 하다. 그러면 굳이 수술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약 먹고 운동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수술까지도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수술 방법
무릎도 이제 인공관절보다는 가능한 한 본인의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식을 많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할 때도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재활 치료도 있고 뭐 주사 치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관절을 덜어내고 기계를 집어넣는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레이나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도 중요하겠지만 환자가 수술을 받으려는 의지입니다. 엑스레이에서 아무리 관절염이 4기 합당하더라도 활동도가 많이 높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작은 활동을 하는데 진통제 복용만으로 충분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폐기능도 충분하고 건강하고 활동 의지도 충분한데 단순히 무릎만 불편해서 활동이 제약이 생긴다면 그때는 인공관절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무릎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거나 제가 그냥 다리를 갑자기 앞으로 쭉 펴면 무릎에서 탁! 탁도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네, 예. 딱 거리는 소리가 나요. 공기 빠지는 것처럼 예, 퍽 소리 나고. 근데 네. 전혀 아프지 않거든요. 네. 혹시 이거는 어떻게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이유가 너무 많아서 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 일단 확실한 것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소리는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그래요? 된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동반한다든지 아니면 무릎에 물이 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진찰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네요. 네. 일단 통증이 없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실 텐데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요. 네,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유연성과 주변 근육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지고 탄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을 끝까지 다 펼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대부분 안전하고 좋은 운동들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권유드리는 운동은 레그 익스텐전과 레그 컬입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스쿼트라는 운동도 있지만 이는 무릎의 근육을 키워주는 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연골판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위에 맞는 운동을 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 몸이 다 그렇지만 무릎도 평생 써야 하는 거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무릎은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무릎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무릎에 해가 가는 어떤 동작들을 제외하고 모든 운동들을 균형 있게 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쾅쾅 내려오는 것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행동이고요. 그리고 무릎이 붓고 아플 때는 조기에 정형외과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무릎 관절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앉으나 서나 무릎을 또 쓰고 또 뛰거나 걷거나 할 때도 쓰니까 예. 그만큼 퇴행성 변화도 좀 빨리 오는 것 같고 또 손상이 되면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그만큼 진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철원 씨 요즘 건강365에서 노래 되게 자주 부르시네요. 조금 불러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이나 관절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오늘 무릎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대구 파티마병원 정형외과 황성현 과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철원 씨